2011년 1월 14일 유명 사립의과대학의 4년차 전공의였던 백 씨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만삭이었던 아내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남편 백 씨는 바로 장모님한테 전화를 걸어 아내가 욕조에서 넘어져서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는 바로 신고를 했는데요. 숨진 아내는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있었고요. 155cm의 작은 체구였습니다. 잠옷 차림에 화장기가 전혀 없었고요. 특히 발견됐을 때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남편에 의하면 아내가 이미 숨진 지 오래돼 보였답니다. 일단 현장 보존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저 자세 그대로 놔두고 뱃속에 태아가 살아있었는지 보려고 배만 만져봤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사람이 쓰러져도 야, 괜찮아? 이렇게 움직여보고 머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상태로 냅뒀다? 이게 가장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오히려 내가 의사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렇죠. 지식과 노하우를 동원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참고적으로 저도 법의학자라 죽은 사람 제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도 무조건 일으켰을 것 같아요. 아니 당연하죠. 그리고 너무 보기에도 불편해 보이잖아요. 아니 저 상황에서 무슨 현장 보존이에요. 막 들쳐 업고 네. 뛰어가고 막 이래야지. 그렇죠. 남편은 아내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날에 전문의 자격 1차 시험을 봤습니다. 아, 중요한 날이었네요. 네. 그런데 남편이 1차 시험을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아내하고 조금 다퉜다고 하고요. 저녁 7시 39분경부터 컴퓨터를 시작을 했고 저녁 8시 35분경부터 다음 날 새벽 02시 56분까지 게임을 했어요. 새벽 3시 5분 컴퓨터가 종료됐습니다. 그리고는 3시간 뒤인 새벽 6시 41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33분 뒤 오전 7시 14분경에 학교 도서관에 입실을 한 겁니다. 이야. 남편의 말은 집안에 침입한 적이 없었다. 아내가 욕조 바깥에 있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진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검시 결과 아내에게 특별한 질병은 없었고요. 독극물, 알코올 등과도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숨진 아내의 목, 이마 쪽 피부 까져 있었고요. 눈 부위에 찢긴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위 입술 점막에도 멍이 있었고요. 머리의 뒤통수 살짝 아래쪽에 찢긴 상처, 그리고 팔, 손등, 다리 등에 멍자국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네. 결정적으로 얼굴이 굉장히 우려리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피가 얼굴에 잔뜩 몰려 있었고요. 네. 그래서 눈꺼풀 결막에 점출혈이 심하게 아주 형성이 돼 있었고 중요한 건 목 네. 안쪽에 네. 여기 근육이랑 물렁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드러운 조직들이. 네. 그 안쪽에 출혈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이 기도 여기 네. 보시면 목에 딱딱하게 만져진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 그 안쪽에 점막에도 출혈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에 어떤 힘이 집중되면서 얼굴도 우려리 되고 그다음에 목 안쪽에 점막도 출혈이 생기고 또 이 근육 또 물렁 조직 이런 곳에도 함께 출혈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엑사. 누군가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목을 이렇게 잡아서 졸랐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그럼 상처가 많냐. 네. 이러니까 타살일 수 있다. 어. 누가 지네 집에 침입했을 것도 같다. 이렇게 진술을 말을. 번복했습니다. 타살이냐 아니냐 입을 꼭 다문 용의자와
진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외 법의학자까지 동원해 검찰과 6달 동안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외국인이에요? 캐나다 법의학자이고 토론토 법의학 센터장입니다. There is only a single abrasion on the front of the neck, which cannot be seen only as a trace due to the strangulation. There could be other possibilities. 검찰 측 증인으로 부검에 참여했던 국가수 법의관 그리고 이제 서울대 법의학 교실에 이윤성 교수님 등이 출석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 이윤성 교수님은 사인을 당연히 X라고 주장했는데요. 만약에 이상 자세로 죽었다면 그 자세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만취나 약물 중독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박재웅 법의관 그분께서도 아내의 몸에 있는 상처는 다툼에서 나온 것이지 욕조에서 넘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상처가 아니다. 목 부위에 목 눌림 흔적, 피부 까짐도 이상 자세에서 나올 수 있는 모양이 아니라고 강렬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폴라넨 박사가 어느 순간 말을 바꿨습니다. It seems to be a murder by manual strangulation. 어머.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고 타살을 인정한 건가요? 네, 검찰 측에서 비장의 사진 하나 공개했는데요. 목 근육을 출혈 부위를 슬라이드로 만든 걸 제시했는데 닥터 폴라넨도 보고서 이거는 그냥 거꾸로 매달거나 이상 자세로 생긴 게 아니라 목을 압박하고 눌렀을 때 생기는 출혈이라고 확인을 했고요. 이 자체는 사실 완벽한 타인에 의한 목졸림이라는 것을 본인 역시 인정하게 된 거죠. 폴라넨 박사가 미처 사전에 이 사진을 못 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미리 봤다면 이렇게 반대쪽의 네. 증인으로 오지도 않았겠죠. 전문가라면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진인데 이 사진을 미처 못 봤으니까 법정에 와서야 마주하고 이제 깜짝 놀란 거잖아요. 너무 통쾌하네요. 법원은 남편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내 박 씨가 목 졸려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믿을 만하고 사건 당일 남편의 행적에 수상한 점이 많다. 의사로서 아내를 살해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아마 수십 시간을 남편과 마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술을 번복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너무 침묵이 많았어요. 침묵이 환장하네요.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남편이 좋아하는 빵을 수시로 사서 병원에 갖다 줬다고 해요. 그래서 성취하기 전날 남편이 좋아할 만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부는 대학 시절부터 만나서 6년여간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사건 당시에는 결혼 후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였고 약 한 달 뒤인 2월 12일에는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연애도 꽤 오래 했네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는 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게다가 이제 아기도 곧 나올 거고 정도 쌓일 거고 이럴 텐데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사건 전날 밤, 그러니까 1차 시험을 마친 날 밤에 남편이 좀 게임을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툼의 씨앗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게임 중독이라든가 하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일단 게임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게임 중독까지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간 레지던트로 일도 무리 없이 하고 있었고 전문의 시험을 못 보기는 했지만 당시 문제가 워낙 어렵게 나와서 응시자 중에 절반가량만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게임에 빠져서 시험을 못 쳤다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당시 남편은 거의 매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게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게임은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창구 정도였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게임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선 아내가 일관되게 주변 사람들에게 신혼 초부터 남편이 게임만 한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고요. 대학 시절에는 게임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어가지 않아서 의과대학 예과 때 1년 유급을 당하기도 했거든요. 사실 의과대학 본과 때는 공부량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급당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예과 때는 사실 성적으로 유급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과 때 유급 1년 됐다 이러면 게임이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니까 사건 당시 남편이 게임 중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 게임 중독의 영향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게임이라 그러면 보통 폭력성이나 충동성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네. 이 사건에서는 충동성과 폭력성에 영향을 준 건 아닌 걸로 보여요. 남편이 빠져있던 게임은 폭력적인 게임이 아니었거든요. 컴퓨터에서 혼자 하는 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었습니다. 이런 게임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전략을 세워야 하거든요. 남편에게는 게임도 그렇지만 자기 인생도 마치 미션이나 퀘스트를 깨듯 전략적으로 끌고 가려는 성향이 여러 상황에서 엿보입니다. 그런데 게임처럼 현실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전략이라는 것이 현실에서는 상당히 허황되죠. 그리고 그 계획도 잘 안 풀릴 수밖에 없고요. 뭐가 잘 안 풀렸죠? 일단 이 남편은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꾸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결혼하기 전부터 여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매달 지원을 받고 있었고요. 결혼 후에도 부부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를 처가에서 내주고 있었어요. 아이고 더 안 하네.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겉으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꾸며왔던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 있어서는 허황된 자기 포장을 잘했던 거죠. 허황된 뭔가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을 했다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특히 남편이 전문의 시험을 치고 난 이후 군 입대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도드라집니다. 남편 백 씨는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군복무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보통 전문의로 군복무를 하면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지방을 대부분 갑니다. 그런데 아내는 일단 직장도 있었고 또 출산도 앞둔 상황이라 남편이 지방을 가게 되면 따라가기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부인은 이후에 서울 인근의 친정에서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지내야 되는데 남편이 지방 가 있는 것 자체가 부인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지방에 가지 않고 같이 지낼 방법이 있다고 한 거죠. 그 방법이 소아과 전문의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하면 군의관으로 서울에 있는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근무할 수 있겠다고 한 거예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출산 이후에 같이 살 수 있으니까 뭐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군에는 성인이 대부분이고 남성이 상당수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가 딱히 뭐 그 할 역할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선발된 소수만 군의관으로 가고 대부분의 소아과 전문의는 공중보건의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설령 군의관을 간다고 하더라도 서울로 발령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소아과 군의관은 대부분 부대보다는 전국의 군 병원에서 군인 가족을 주로 진료합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남편은 굳이 서울지구병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병원이 좀 특수병원인데 청와대 관계자와 군 고위급 장성 그리고 그 가족을 진료하기 위한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우수한 사람만 선별해서 보내집니다. 아니, 그러면 전문의 시험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해야 선발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남편 백 씨는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거기 갈 수 있다고 한 걸까요? 처음부터 차라리 지방에 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아내분이 기대라도 안 할 텐데 의아한 게 정말 그러고 싶으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죠. 맞아요. 게임 시간을 줄이고. 남편은 이렇게 마치 게임에서처럼 현실성이 떨어지는 과잉 포장된 목표를 세워놓고 전략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상외로 전문의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오면서 1차 시험을 못 본 거예요. 자기 딴에는 아내와 서울에서 같이 지낼 수 있는 묘안이라고 생각을 한 건데 전문의 시험에 합격 못하면 그 전략 자체가 다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남편에게는 큰 스트레스였고 좌절감으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 다투기도 한 거죠. 뭐 사실 아내 입장에서는 뭐 시험 기간 동안 매일 게임하는 게 당연히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뭐 저라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만삭의 부인이 그렇게 살해하지는 않잖아요. 남편에게는 게임 자체가 일종의 현실 회피거든요.
성실하게 무언가를 추구해 나가는 사람은 다소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수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무책임한 사람은 열심히 안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 결과 자체를 회피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해요. 아. 게임 세계에서는 지금까지 한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존의 세계를 부수고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바로 리셋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남편은 이 리셋을 게임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해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리셋을요? 무섭다, 무서워. 와, 너무 무섭다. 이 부분에서 게임이 범행의 정신적인 배경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에 4만 개가 넘는 그 판타지 소설이 이 수집돼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내하고 아기가 죽고 난 후에 이제 그 이후에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30개가 넘는 그 판타지 소설을 이 사람이 봤다 그래요. 장례식장에서요. 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치르는 동안에.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네, 현실 현실 세계를 도피. 부정하고 맞죠. 허황된 세계를 꿈꾸는 거잖아요. 예. 자꾸 외면하려고. 네. 와. 그냥 살인 충동만으로는 내 자식까지 죽이지는 못하죠. 그런데도 아내와 아기까지 죽였다는 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편은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해버리면 나는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인생도 리셋이 안 되잖아요. 완전히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게임처럼 리셋할 수 없습니다. 실수나 좌절이 있더라도 책임지고 수습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기 때문이죠. 네, 회피한다고 진실이 가려지진 않습니다. 유가족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라며 오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